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비만 관련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만인 요즘에는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가 아닌 넘어서서 이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의 중요한 근본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연세의대 내분비내과의 이용호 교수님과 그리고 을지의대 강남을지병원의 김정환 교수님, 가정의학과에 근무하고 계신데 김정환 선생님 모시고 비만이란 건 만성질환과 뭐 위험하다 하는데 정말 만성질환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은 관심이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죠.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치료제들의 효과라든지 주의할 점들, 실제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관심을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비만이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에 워낙 좋은 치료제가 나오다 보니까 치료제 위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운동이나 식이 조절에 대한 고민보다는 최근에는 뭐 비용만 있다면은 주사 맞으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식이와 운동이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특히나 오늘 듣고 계시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식이나 운동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비만과 만성질환,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들을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세브란스 병원의 이용호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하면서 중간중간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세 명의 선생님들끼리 좀 토의도 하고 뭐 디스커션도 하고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들으시는 많은 청중분들이 중간중간에 질문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연재를 발표해 주실 이용호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이용호 선생님은 연세의대에 나오셔서 지금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이용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또 바쁘신 중에 또 삼성전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건강과 관련된 특히 비만에 대한 내용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 첫 번째 내용은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관심이 많으신 비만의 치료제라든지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 식이요법에 대한 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왜 비만이나 이런 체중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비만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만성 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비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를 보면 비만이란 것은 체지방이 많이 이제 축적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만성 질환이 동반된 상태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고, 실제 WHO에서는 이런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 조직이 과도하게 이제 늘어난 상태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비만이나 이런 지방 조직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만하는 진단 자체를 보통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런 BMI라는 이 오른편에 보이는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BMI라는 것은 이따가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체중을 이제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이제 수치이고, 실제 이러한 키와 체중을 가지고 나오는 지표 이외에도 뭐 허리둘레나 엉덩이둘레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이런 정의에 부합할 정도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의 전체적인 뭐 스캔이라든지 영상 장비들을 통해서 지방량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러한 것들이 정확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생활에서나 우리가 임상 환자들을 볼 때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진단 툴로서는 이러한 체질량 지수를 많이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이 결국은 비만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이제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우리가 비만으로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은 실제 나라별로도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동아시아권 나라들은 조금 더 이런 체질량 지수들을 낮은 수준부터 비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서양, 미국이나 이런 유럽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높은 체질량 지수를 비만으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만 진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라마다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산을 했을 때 빨간색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만을 보통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중증의 비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만의 진단은 그래서 BMI라는 이 지수가 나왔을 때 25 이상일 때 우리가 비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25에서 30 사이가 1단계, 30에서 35 사이가 2단계, 그리고 35 이상일 때 3단계라고 가장 심한 비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정상 기준은 18.5에서 한 23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만 전 단계라고 부르는 이런 고위험군 단계를 23에서 25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양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단 기준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은 비만도라는 것은 이런 체질량 지수는 체중과 키 이 단순 두 개의 지표만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이 또 경험하게 되는 체중은 말랐는데 배만 나오는 이런 환자들도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오른편에 보이는 사진처럼 체중은 정상인데 배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또 분명히 복부에 지방 조직은 많이 축적이 돼 있다고 쉽게 예측을 할 텐데 비만도 이런 체질량 지수는 또 정상으로 나오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왼편에 있는 표에서처럼 허리 둘레에 따라서도 이런 비만도를 같이 함께 평가를 하도록 이 대한비만학회 진료 지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 90cm, 여자 85cm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90cm나 85cm 허리 둘레가 넘는 사람들은 복부 비만이 있다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보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핸드폰에서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체중 나누기 키를 미터로 해서 뭐 170cm면 1.7 나누기 1.7 이렇게 1.7을 두 번 체중에서 나눠주시면 BMI라는 지표를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170cm에 75kg인 이 환자가 허리 둘레가 93cm, 즉 한 37인치 정도의 바지를 입는다고 치면 BMI로 따지면 75를 1.7을 두 번 나눠주게 되면 26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비만인 BMI 25 이상으로 1단계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복부도 90cm가 넘으니까 복부 비만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고 오늘 한번 직접 본인들의 체중과 허리 둘레를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먼저 기본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체질량 지수라는 것의 한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분명히 체중과 키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왼편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마동석처럼 굉장히 근육량이 많고 체중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체중이 많더라도 이렇게 대부분의 체중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실제 BMI는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지만 환자의 체질량에 포함된 지방량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BMI를 가지고만 비만을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른 비만 같이 복부만 나와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BMI는 정상인데 복부 비만만 있는 이런 환자들이 이제 누락이 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복부 비만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단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복부 근육, 복근 같은 것이 결국은 피하에 있는 지방과
내장에 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과 이렇게 구별을 해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 보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잉으로 섭취하는 지방이나 에너지원을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보관 창고로서의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피하 지방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점점 늘게 되면 이따가 말씀드린 다양한 염증이나 나쁜 인자들을 주변에 배출을 하면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게 이러한 내장 지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 복부의 배꼽 주위를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CT 촬영을 한 대표적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실제 여성 한 160cm 정도 되고 체중도 한 62에서 한 64 정도, 상당히 비슷한 체중과 키, 이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복부 단면인데요. 보시면 허리둘레에는 차이가 꽤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정상 허리둘레인 80cm, 그리고 오른쪽은 허리둘레가 94cm로 상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 CT 단면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이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짙은 회색이 피하 지방을 의미하고요. 피하 지방량은 상당히 두 군이 조금 비슷하고 오히려 왼편이 조금 더 피하 지방은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에 가까운 이 부위입니다. 이 하얀색에 해당되는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장 지방의 부위를 표현한 것이고요. 이만큼 왼편 대비 오른편에 있는 환자의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이 내장 지방은 보이는 것처럼 주변에 이런 각 장기들, 뭐 콩팥이라든지 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역할을 통해서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병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실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 조직을 각각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 이렇게 염색을 해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도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오른편에 있는 환자들의 지방 조직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지방 세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왼편 대비 오른편의 이 사이즈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지방이 조직의 세포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지방 세포들이 망가지면서 다양한 염증이나 나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복잡한 내용의 이런 병인 기전 간단히만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꾸 이제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장 지방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세포 이후에 장기들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만성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내장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만성 염증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항산화제 이런 비타민 이런 선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내장 지방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물질들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이런 것들이 심장이나 또는 근육이나 혈관 세포 그리고 췌장, 간 등 다양한 장기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잉으로 지방이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한 잉여의 에너지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하 지방이 잘 저장을 시켜주면 좋은데, 피하 지방이 축적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한 과잉의 에너지들은 이런 지방 조직을 넘어서서 간에도 축적이 돼서 지방간이 생기고, 췌장에도 이런 잉여의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근육은 원래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장기인데 또 지방을 또 저장하게 됩니다.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맥경화증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심장 근육도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자꾸 활용을 해서 심장을 뛰게 해주는 근육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장 근육 주변에도 이렇게 지방이 축적이 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각 장기에 영향을 주면서 심장의 기능 이상이나 동맥경화증, 근육의 기능 이상, 근감소증,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
지방간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간경화나 간암까지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만성 대사성 질환이 이런 내장 지방의 축적이나 지방 에너지의 과잉 축적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전으로 어떠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을지 최근에 논문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결국은 전신에 다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보면 머리부터 보시면 뭐 두통이라든지 뇌졸중, 치매, 우울증 이런 것들도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천식이나 호흡곤란, 또 간의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간이나 간경화증뿐만 아니라 간에서 또 포도당, 혈당을 많이 올리고 지질대사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콩팥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만성 콩팥 질환이나 투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게 비만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젊은 분들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또 고민되는 것들이 월경 장애라든지 불임, 그리고 남성의 발기부전 이런 것들도 비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같이 굉장히 심한 3단계 이상의 비만이 되면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걷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더라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이런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도 이따가 아마 또 이재혁 교수님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이런 수면 무호흡이 개선되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심장 그 사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의 이런 합병증들,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 폐동맥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비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가 있고, 뭐 요실금이나 이런 고령에서 생기는 질환들,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 통풍 이런 것들도 다 비만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흔히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게 되는 질환들이 다 하나같이 또 비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만 자체가 다양한 만성 질환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 역학 연구를 통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환 중에서도 가장 비만이 영향을 주는 질환이 뭘지 한번 이게 실제 대면으로 있으면 제가 좀 질문을 좀 시켜보기도 하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예측이 맞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중에서 역학 연구로 비만이 가장 기여를 하는 거는 당뇨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남성이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성은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비만에 의해서 비만하지 않는 정상인 대비 남성에서 한 7배 정도, 여성에서는 무려 12배까지도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흥미로운 게 여성의 비만이 훨씬 더 당뇨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만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남녀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만큼 여성에서 지방이 늘면 늘수록 더 이런 대사 질환에 민감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상당히 비슷해서 여성에서 체중이 느는 시기가 대표적인 게 이 폐경 전후로 한 45세에서 50세 전후에 굉장히 빠르게 지방량이 늘고 체중이 느는데, 이때 또 당뇨병의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특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뭐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 1.5배에서 3배 정도 위험도가 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릎 관절 통증, 이러한 골관절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한 남성에서 더 이건 높아서 4배, 여성에서 2배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천식도 마찬가지로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다 증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질환에 다 비만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만을 잘 치료하려고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교수님, 제가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질환이 다 여성들한테 많은데 뭐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큰 뭐 이유가 설명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또 어려운 질문 네.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어떤 질환을 연구하더라도 이러한 남자, 여성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여기 또 삼성전자에 학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이 중요한 페이퍼들에서 이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기전들을 밝히는 것들을 많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과 여성의 이런 비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의 민감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게 남성이 여성 대비 근육량이 어느 정도는 더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이런 근육량이 유지가 되는 게 지방량이 느는 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같은 작용들이 이런 지방 조직에 있어서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복합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또 유튜브 또 영상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전 세계적인 역학 연구를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실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인들에서는 어떤지, 비만 학회에서 몇 년마다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성인들의 비만과 관련된 이런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2024년 데이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아까도 말씀드린 다양한 만성 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런 비만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런 체중별로 비만도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이 빨간색으로 제가 조금 글씨가 작아서 좀 보기 쉽게 좀 표현을 해왔는데, 특히 3단계 BMI가 35 이상인 굉장히 고도 비만에 있어서는 전체 사망률에 있어서도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나라 성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암 사망이나 순환기, 심혈관계, 뇌혈관계 사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2단계부터 BMI 30 이상, 즉 서양의 진단 기준에 합당한 이런 고도 비만의 환자들이 이런 사망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암 사망 같은 경우는 25 이상의 BMI에서도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만큼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 사망이 비만한 환자들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질환에 있어서 심내혈관 질환이나 또는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중풍과 같은 이런 질환에 있어서도 보시게 되면 그래프만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양의 관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들은 특히 더 초기부터 BMI가 23, 즉 비만 전 단계부터도 이런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BMI가 점점 증가하는 고도 비만이 될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공히 다 남녀 상관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한 좀 중증의 혈관성 질환에 있어서는 비만이 잘 조절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위험한 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혈증과 같은, 아마 과거에 또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만성 대표적인 질환 같은 경우도 비만 전 단계부터 BMI 23부터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Y축을 보시면 이 위험도가 자체적으로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2형 당뇨병, 아까 12배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10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한 5배, 이상지혈증도 한 3배 정도. 그만큼 이러한 흔히 우리가 성인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들이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비만한 환자들이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이러한 비만한 환자들이 체중을 정말 뺐을 때
이러한 지표들이 다 좋아지는지 또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비만한 환자들이 체중 감소를 우리가 과거에는 체중 감소를 빼줄 수 있는 이따가 말씀 나올 뭐 위고비나 마운자라 같은 약이 좋은 약이 없었을 때는 5%만 빼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달성했다 생각을 하고 10% 정도 체중 빼면 예를 들어서 80kg 환자가 8kg를 뺐을 때는 굉장히 잘 뺐다 이렇게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5에서 10%만 체중을 빼더라도 전체 사망률 같은 경우는 20%, 당뇨나 비만 관련된 사망률들이 30에서 40%까지도 감소되는 좋은 데이터들이 나온 바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체중을 한 10% 정도만 빼주더라도 혈압약을 1개에서 많게는 2개까지도 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축기 혈압 10이나 이완기 혈압 20까지도 감소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보통 약 하나 먹으면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체중만 많이 빼더라도 혈압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약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약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체중만 10% 정도 감소하더라도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15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오히려 증가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지방간이나 비만할 때 많이 올라가는 이런 중성 지방과 같은 콜레스테롤이 30% 정도 감소를 하는 또 좋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체중과 고지혈증이 밀접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예상할 수 있듯이 이렇게 체중만 많이 빼더라도 혈당이 굉장히 좋아지고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20% 정도 체중을 감소했을 때 예를 들면 100kg 환자가 20kg 정도를 과하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식이요법을 해서 빼면 당뇨병이 완전히 개선되는 관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을 먹지도 않고 정상 혈당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완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준 바가 있어서 그만큼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소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나올 다양한 약제나 이런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 감소를 했을 때 비만한 환자들이 체중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또 체중과 함께 약을 통해서 빼게 되면 우려스러운 게 이런 근육의 감소입니다. 아까도 질문을 통해서 이런 근육의 중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체중을 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많이 빼게 되면 근육과 함께 지방이 많이 빠지게 되고 또 고령이 되면 근육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CT로 종아리 근육 쪽을 단면으로 이제 촬영을 한 것인데 젊은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연한 회색이 이 근육이고 까만색 겉에 있는 게 이제 지방이거든요. 보시면 근육량이 상당히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체중을 급속하게 약으로 많이 빼거나 또는 고령의 환자에서 근육이 약해지면 이렇게 회색에 해당되는 근육량은 줄고 주변에 지방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근감소증의 현상들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체중을 무리해서 좀 약이나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빼게 되면 오히려 비만 관련된 지표들이 나빠지거나 요요 현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심하시면서 이따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또 마치고 또 이재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최근 비만이 너무 관심이 많은데 비만 기준을 아까 저희가 질문을 실시간으로 주셨지만 BMI란 게 참 가장 계산하기 쉽고 평가하기 쉬운데 이게 다 적용되지 않잖아요. 서장훈 씨 같이 키가 크신 분들은 BMI가 굉장히 크지만 실제 비만하지도 않고 아까 마동석 씨 얘기하셨지만 뭐 근육량이 많은 분들도 BMI가 맞지 않는데 그럼 BMI 가지고 본인이 비만도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형이나 또는 체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혹시 김정환 선생님? 이게 이제 그 질문에도 그런 게 한 번 올리셨잖아요. 이게 체질량 지수 BMI는 극단적인 키에는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가 뭐 얼마 이상이면은 뭐 쓰기 어렵다,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키가 평균적인 키보다 더 아까 지금 서장훈 씨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너무 크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이 BMI 값을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왜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근육량과 지방량은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근육량이 많다. 이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만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야죠. 우리 이용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둘레를 이용한 것도 될 수 있겠고,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면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체지방량을 평가하는 장비들이 뭐 운동만 하러 가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기에는 비만하지 않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BMI가 너무 크게 나온다든지 하면 실제 본인의 허리둘레나 또는 근육량을 평가할 수 있는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근육량을 보고 좀 감안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소구화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정부와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고전적으로 서구인들과 동양인들의 비만 기준이 좀 달랐는데, 워낙 동양인들, 뭐 아시아 지역도 많은 분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면 동양인들의 체격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의 기준을 고전적인 BMI 25, 23 이렇게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이제 뭐 듣기로는 아시아 각국에서 비만 기준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도 아마 현 상황에 많은 인구들의 체형 분포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비만이란 게 워낙 오랫동안 화두가 던져진 얘기지만, 뭐 우리나라는 고전적인 관념이 있었죠. 체격이 좀 커야 조금 또 여유롭고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만에 조금 관대했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워낙 건강 이슈가 많이 강조되면서 비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과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 이제 비만 치료를 하고자 하지만, 아까 이용호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10% 정도를 체중을 빼면 많은 질환들이 개선되거든요. 근데 10% 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듣고 계신 분들도 뭐 80kg인데 8kg 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또 뒤에 말씀드릴 새로운 비만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체중이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웨이트 로스를 보일 수 있고, 15%, 20%, 최근에 나온 신약들은 뭐 25%까지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비만을 치료함으로써 많은 만성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다가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강의를 제가 진행해 볼 텐데요. 최근에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GLP-1이란 펩타이드 호르몬의 계열의 약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은 이제 더 이상 질환이 안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비만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싶어 해요. 작년 1월 달에 이제 영국에서는 비만을 일반적인 체중이 많이 나간 상태와 또는 동반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병적인 상태를 나눠서 구분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대한비만학회가 중심이 돼서 비만이란 용어를 조금 세분화하자. 과연 비만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질환이라고 병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에서 한국 인구들 대상으로 비만과 병적인 비만을 구분하려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더 이상 단순한 현상은 아니다. 지방이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 비만이 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 고민이 되느냐? 당연한 거지만 절대 비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성적이죠. 요요란 표현보다는 저는 비만은 재발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결국은 체중 감량을 했더라도 또 다시 체중을 늘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고 크로닉한, 그리고 재발성이 많은 아주 이 세 가지 용어만 놓고 보면 어떤 병이라고 정의할 때는 굉장히 고약한 병이잖아요. 그때 비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많은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질환들이 이제 많은 질환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데 이런 근간에 있는 것들이 비만이라는 얘기들을 아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리를 하면 어떻게 좋으냐? 당연히 뒤에 세 번째 강의해 주실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생활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터벤션을 했을 때 과연 체중이 주느냐? 굉장히 줄어요. 이렇게 보면 한 체중 감량을 일정 기간 하다 보면 쭉 줍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관리요법이 중단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 다시 체중이 리바운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은 체중 감량에 있어서 가장 코어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장기간, 아까 비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발성이 큰 만성 진행성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에서 긴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많은 약제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GLP-1이란 물질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장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으로 인간에게 분비가 되는 거고요. 음식을 먹게 되면 장상피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인슐린 분비를 늘리면서 혈당이 올라갔을 때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그 칼로리를 떨어뜨리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GLP-1이 왜 이런 비만 치료에 각광을 받게 됐느냐? GLP-1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이 뇌의 식욕 중추로 가고 장 운동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섭식에 대한 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식이요법,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걸 통해서 비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비만 치료 매번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의지가 부족해. 이런 스스로에게 비난을 이유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던 거에서 이제는 비만은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의 개념에 있어서 치료제의 시대가 GLP-1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약이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라는 약이고요. 국내에는 10여 년 전에 싹센다라는 리라글루타이드라는 GLP-1 초기에 만들어졌던 GLP-1이 비만 치료제로서 국내에도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GLP-1이 그 당시부터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입증을 했지만 체중 감량이 10%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듯이 10% 이상의 웨이트 로스가 질환을 바꾸고 질환의 경과를 바꾸고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롱액팅 GLP-1 펩타이드 제형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많은 체중 감량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주요한 치료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GLP-1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에 알려졌어요. 1980년도에 이런 인크레틴 GLP-1이라는 개념은 밝혀졌지만 실제 치료제 시장으로 나온 것들은 한 10년이 됐고요. 그 뒤로 개발이 되면서 조금 더 포턴트하고 사용 편의성이 좋아진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제형이 2021년도에 위고비가 나오게 됐고 2023년도에 마운자르가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한 3, 4년 정도 늦게 출시가 되었지만 지금 두 가지가 출시가 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뒤에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있죠. 앞으로 이런 GLP-1 호르몬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런 뉴트리션과 관련된 호르몬의 복합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좀 더 많은 체중들을 감량할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비만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희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사이언스에서 그해 가장 화제가 되는 어떠한 변화, 이슈, 이게 이제 GLP-1, 이게 2023년도에 터제파타이드, 마운자르가 미국에서 허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던 20% 이상의 웨이트 로스가 이루어지면서 시대를 바꾸었던 큰 맥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LP-1은 이렇게 아미노산 31개가 이루어진 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개 음식을 먹게 되면 1, 2분 내에 바로 분비가 되는데 금방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위해서 췌장에 자극을 빨리 하고 나서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체내에 남아있다 보면 뇌로 가서 식욕을 줄이는 기능도 있는데 너무 빨리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스스로 분비되는 GLP-1은 식욕을 줄이거나 체중 감량에는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길게 작용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된 것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호르몬 제형을 사용하다 보면 이 호르몬제가 어디다 쓰여질까를 연구를 하자면 호르몬이 작용하는 수용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신체 장기에 수용체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식욕을 줄이고 체중을 빼는 걸 넘어서서 다양한 장기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밝혀지고 있고, 지금 단순히 당뇨 치료, 비만 치료뿐만 아니고 각종 장기의 효능을 보기 위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의 GLP-1이 오랫동안 크로닉하게 고용량으로 뇌에 작용을 하게 되면 식욕을 줄이는 기능이 있어요. 식욕을 줄이는 기능이 있고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좀 느린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기전은 체중 감량 측면에서는 위 운동이 느려집니다. 게스트릭 엠팅이 천천히 되는 거죠. 이런 GLP-1이라는 호르몬의 태생이 음식이 들어올 때 분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좀 천천히 놔두면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 운동을 늦출 수 있는 기전을 타고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좀 더 극대화하다 보면 위 운동이 더 늦어지면서 음식물의 흡수가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과잉의 칼로리가 빠른 시간에 흡수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당대사 측면에서는 인슐린 분비능이 빨리 촉진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외에 심근에 있어서 에너지를 쓰는 대사에 있어서 개선, 콩팥에 있어서도 이런 염분의 배출 통해서 콩팥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간 내에서, 지방세포 내에서, 근육 내에서 직접적인 시그널 및 간접적인 시그널을 통해서 아까 비만을 통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작이 있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당대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대사를 치료하다 보니 부가적으로 식욕이 좀 줄고 체중이 일정 부분 느는 기작을 발견하게 됐고, 그런 기능들 좀 더 극대화하고 용량을 올리다 보니까 결국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 지금 위고비랑 마운자로라는 치료제인데, 얼마나 삼성전자 매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리딩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노는 뉴스로 보고 있는데,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이런 특정 치료제잖아요. 이런 치료제도 지금은 워낙 많은 환자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운자로가 작년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60조 정도 팔렸던 것 같아요. 위고비도 한 30조 이상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단일 의약품으로, 단일 치료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용이 이루어지는 약제가 참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해 보면요. GLP-1이란 펩타이드 호르몬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인데, 마운자로는 GLP-1이라는 펩타이드 호르몬에 더불어서 장상피 세포에서 또 나오는 GIP라는 또 다른 호르몬을 같이 결합해서 이중제를 작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식욕을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를 만드는데 조금 더 부가적인 기능을 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혈당 치료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위고비란 약은 비만 치료제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성분의 세마글루타이드를 가진 오젬픽은 당뇨약으로 따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마운자로는 아직은 보험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 당뇨약제로도 허가가 되어 있어서 비만 치료와 당뇨 치료가 다 가능하겠다. 대개는 지금 너무 많은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쓰고 있습니다. 오남용이라고 표현할 만큼 적응증이 되지 않는 단순 미용 목적의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허가를 받아 놓기로는 BMI 아까 말씀 주셨지만 30 이상의 BMI를 가지거나 27 이상을 BMI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약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좀 차이점은 나중에는 또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고비는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청소년의 당뇨병 발생률도 굉장히 는 기본 이유가 될 텐데 12세 이상의 청소년 비만에 있어서도 위고비는 허가를 받았다는 게 좀 차이가 있겠고요. 또 적응증에 있어서 마흔자로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수면 무호흡 환자들에 있어서의 비만 치료로도 적응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서 비만 환자들한테 쓸 수 있지만 세부적인 대상자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 연령을 조금 더 보시면 12세 이상부터 쓸 수 있고요. 성장기는 이제 성장 나이에 따라서 조금 좀 오타가 있는데 성장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체중이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분율의 95, 백분위수를 넘어가는 환자들 그리고 성인 키가 되면 성인 환산 시에 BMI 30 이상이면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고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고비는 일단은 위고비를 맞게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배에다 주로 맞게 되거든요. 그럼 배 부분에 살이 빠지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배에 있는 지방이 배에다 맞았으니까 배에 있는 지방이 좀 잘 빠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GLP-1은 피하 주사를 하는 주사제지만 특정 부분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하 주사를 통해서 전신의 호르몬이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면서 식욕을 줄이고 장 운동이 늦어지면서 장 흡수, 음식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메인 골은 에너지를 덜 먹게,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도록 하는 거고요. 음식물을 적게 먹으면 굉장히 공복감이나 음식에 대한 헝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헝거를 뇌 쇄상하부에서 식욕을 줄이기 때문에 포만감이 또 늘고 헝거를 줄이는 역할이 있다. 그 외에는 일부 뒤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런 음식을 갑자기 먹고 싶은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참다가 갑자기 뭐 입이 터졌다고도 하고 치팅한다고도 하지만 음식에 대한 크레이빙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는 효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체중이 얼마나 빠지느냐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보통은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2년 정도까지 길게는 3년까지 쓴 데이터들이 있는데 체중 감량 속도를 한번 보세요. 대개는 쭉 쓰다 보면 매달 2kg씩 2kg씩 빠집니다. 10%씩 뭐 2%, 3%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되면 26주 정도 되죠. 12% 정도를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롱텀하게 썼더니 1년 정도 되면 거의 플라토를 이룹니다. 1년 정도 되면 15% 정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마흔자루나 위고비를 맞으신 분들이 TV에서 또는 너무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첫 달 맞으면 그냥 왕창 빠지는 줄 아세요. 근데 체중이 그렇게 빠지면 안 되기도 하지만 임상을 적절히 잘 관리하면서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매달 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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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서 체중 감량 효과를 잘 보면 적정 용량을 잘 증량하게 되면 1년 동안 쭉 진행해서 15% 정도를 빠지게 되고 되게 1년 지나고 나면 더 쓴다고 더 빠지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플라토를 이루면서 사용하면서는 사용 중간 기간 동안은 일정하게 체중의 리바운드 비만의 재발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임상의 양상을 잘 이해하셔서 처음 쓰시고 나서 첫 달 왜 10kg가 옆에 아는 애들은 2달 만에 10kg가 빠졌다는데 왜 저는 덜 빠지나요? 그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마흔자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0%, 25% 이런 좀 더 많은 체중 감량에 대한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미국은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위고비는 0.25mm부터 해서 2.4mm까지 5단계로 증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7.2mm인 초고용량 위고비가 미국에서는 출시가 되었습니다. 목적은 당연하겠죠. 좀 더 많은 체중 감량이 가능할까? 환자들이 잘 맞아내면서 좀 더 많은 체중 감량이 가능할까를 목표로 만들게 됐고요. 7.2까지 2.4에서 거의 3배 용량을 올렸더니 19%, 거의 20%에 가까운 체중 감량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써볼 수 있는 약제가 되겠고 내년에는 국내에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중이 빠지는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배에 있는 기름만 싹 빠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런 약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배에다 맞든 그 특정 부위를 지방을 빼주는 이런 특효약도 따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위고비나 뒤에 말씀드린 마운자르나 마찬가지로 그나마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까 지방 중에 제일 나쁜 거는 내장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4mm, 1.7mm 중간 용량이지만 이런 고용량까지 충분히 써서 체중을 충분히 뺐을 때는 내장 지방을 거의 60% 이상을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량의 비율을 이만큼 많이 줄일 수 있는 약제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동이나 제대로 된 생활 관리를 하면서 쫓아온 거겠지만 임상연구상에서는 적어도 60% 굉장히 이런 내장 지방의 감소가 결국은 대사 질환의 개선을 유발하는 근본 이유가 되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체중 감량 치료제가 되겠죠. 그 외에 위고비는 처음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은 당뇨 약제로 개발이 되었지만 굉장히 큰 아까 언급드렸듯이 10%의 체중 감량은 많은 질환들을 개선시킬 수 있고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자체가 많이 개선되거나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했고 위고비는 1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에 있어서의 이런 위고비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 그다음에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를 입증을 했었고요. 뒤에 말씀드릴 터제파타이드 마운자로 역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중간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심혈관 질환을 단순히 체중 빼는 치료제지만 2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또 하나 콩팥에도 직접적인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사 질환의 개선 또는 지방량의 감소를 통해서 이런 염증 효과의 개선을 통해서 신장 질환에 대한 위험도도 34% 정도 줄여는 큰 효과를 봤었죠. 최근에 관심이 많은 건 지방간 검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체중을 빼세요. 술을 많이 드신 분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지만 체중을 감량하세요. 체중을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지방간 치료에 가장 중요한데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위고비 같은 것들이 워낙 체중 감량이 컸기 때문에 지방간에 대한 효과를 연구를 하고 있고 지방간의 몇몇 지표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결과들을 보여줘서 미국에서는 FDA에서 지방 간염 치료제로 위고비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있어서 국내에서도 보험 유무는 아직은 어렵지만 체중을 빼라고 병원에서 항상 얘기 듣고 본인도 빼야 된다고 하지만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도 높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위험도 있는 분들은 그런 질환이 없더라도 비만 관리를 통해서 지방간이 있다면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써볼 수 있는 약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재밌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보다 보면 환자들 중에 체중을 못 빼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음주도 많고 한 분들이 많은데 술을 먹었더니 너무 힘들어서 위고비를 맞기가 쉽지 않았다. 숙취가 너무 심했다. 술 먹고 나서 구토가 너무 많았다. 이런 보고들을 많이 환자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임상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환자들께 듣다 보니 알코올 유주의 디스오더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고비를 사용하는 임상들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 알코올 인테이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알코올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섭취 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치료제로서의 가치도 지금은 입증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은 임상을 통해서 보면 음주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다음 최근에 두 번째로 출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쓰고 있는 마운자로 터제파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 몸에 나오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음식을 통해서 자극이 되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운자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GIP라는 호르몬도 있고요. 그 외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또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아밀린이라는 호르몬도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또 장에서 펩타이드 YY라는 호르몬도 분비가 돼요. 이런 다양한 호르몬들이 공교롭게도 식욕을 줄이는 데 다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운자로는 두 가지를 합쳤지만 앞으로 나올 호르몬들이 다양한 호르몬들을 GLP-1을 포함해서 복합하는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처음 만들게 된 게 마운자로라는 호르몬 약제이고 GLP-1과 GIP 두 개를 합쳐서 조금 더 시너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개발이 됐습니다. 두 가지 약제들은 GLP-1과 GIP는 작용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머리에서 식욕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GLP-1과 GIP가 공히 같이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식욕 조절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GIP가 조금 더 낫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 운동을 늦게 만들어서 좀 음식의 포만감 유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GLP-1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GIP는 지방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또 기능이 있어서 지방량을 줄이는데, 지방 대사에는 GLP-1이 직접적인 시그널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두 가지 병합제는 좀 더 큰 효과가 있을지 임상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썼을 경우에 체중 감량 효과, 혈당은 당연히 좋겠지만 지방 대사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이런 중성 지방이라든지 지방 흡수 이런 것들의 영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놀라운 결과죠.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는 5가지 용량이 역시 있습니다. 2.5mm부터 시작을 해서 5mm, 7.5mm, 10mm, 12.5mm, 15mm까지 쓸 수가 있는데, 최고 용량까지 타이트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1년 반 동안 쭉 단계적으로 계속 줄어가죠. 줄어가서 20% 가까운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고,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려면 치료했던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으면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는 썼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20% 이상이 거의 절반이 넘죠. 놀랍게도 2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도 3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수술을 통해서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드디어 입증하게 된 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해보면 비당뇨와 당뇨군에 있어서 체중 감량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란 근저의 병태 생리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비당뇨 환자들에 있어서는 15%, 20%지만 20%까지 빠지던 마운자로도 당뇨 환자로 넘어오면 거의 한 12% 정도밖에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서 당뇨 치료제와 더불어서 체중 감량을 추가로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그러면 쉽게 비교를 해보면 단일 약제이고 복합제이고, 위 운동이 그다음 식욕을 억제하는 건 똑같은데 위 배출 속도 지연속이 조금 더 도미넌트 하거든요. 마운자로는 위 배출 지연에 대한 작용이 조금 덜해서 실제 써보면 속이 미식거림이라든지 GI 트러블 정도가 마운자로가 조금 더 환자들의 수능도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피드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체중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환자분들 써보면, 저도 마운자로 위고비 다 써보지만 한 6개월 정도 쓰시면 20% 정도까지 위고비로도 빠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건 서구 데이터가 기본으로 기반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한 100kg 정도 환자들 써보면 굉장히 많이 비슷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특히나 내년에 출시될 위고비 초고용량 제형은 20%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 병합 호르몬을 또 쓰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또 최근에 써보면 위고비에 비해서 마운자로가 둘 다 서브큐로 피하 지방으로 복부에다 주사를 맞게 되는데, 주사 부위에 자극이나 알러지나 피부 반응이 마운자로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불편함들이 조금 있을 때는 약제에 대한 변경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언제까지 맞을 거냐? 맞으면 10kg, 20kg 1년 동안 뺐는데, 다 빼고 났는데 끊으면 이거 계속 유지되느냐? 선생님이 뭐 6개월 쓰면 좀 힘들고 1년 이상 오래 써야지 효과가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1년 반 썼는데, 1년 반 쓰면 내가 위고비나 마운자를 안 맞아도 뺐던 체중을 일상적인 생활 관리를 하면 잘 유지가 될 거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연구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마운자로 썼잖아요. 보면 1년 반 정도, 1년 좀 넘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봤더니 그대로 계속 썼어요. 그대로 계속 썼더니 1년까지는 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1년이 좀 지나는 시점을 봤더니 계속 잘 유지가 돼요. 쓰면 이 체중은 계속 간다. 잘 유지가 된다. 이런 걸 2년 동안 입증을 했었죠. 근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조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용량을 좀 줄여보면 안 될까? 그래서 5mm로 줄인 거예요. 요
두 번째 파란색 그래프는 5mm로 줄였더니 다시 쭉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GLP-1을 통해서 마운자르나 위고비를 통해서 오랫동안 체중 감량을 했더라도 이 감량 과정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빼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치료를 종료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시면 한 두 달, 한 20주니까 뭐 한 6개월 만이죠. 6개월 만에 거의 절반 이상 올라오고 1년이 지나면 원래 체중으로 거의 대부분 가는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치료 종료 이후에 또는 치료를 언제까지 치료하면서 어떻게 체중을 유지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위고비가 사용된 지가 1년 반 정도 됩니다. 2년이 채 안 됐죠. 그리고 마운자로 나온 지가 사용된 지가 6개월,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장기간 사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없지만 저희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고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약제가 오늘 이 두 약제 이외에는 출시가 되지 않으니까 소개는 못 드리지만 올포글리플론이라는 약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주사제를 경구약으로 만든 거예요. 저분자 펩타이드로 일반 알약을 만들듯이 케미컬로 만들어 가지고 효과를 일부 보는데 보통 체중이 12% 정도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사를 오랫동안 맞았으니까 체중이 한 12% 정도면 절반 정도 용량인데 보통 3분의 2 용량이나 이걸로 바꾸면 어떨까 봤더니 경구약제로 썼더니 쭉 1년은 유지가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마운자로 썼던 분이죠. 그래서 지금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쓰고 계신 분들이나 써야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쓰고 나서 주사제를 계속 맞기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거고요. 대신 위고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똑같이 6개월 동안 이 경구 GLP-1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제로 효과를 좋았는데 경구약 매일 먹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매주 맞았는데 살이 한 15kg 빠졌고 목표까지 다 빠졌으니까 한 조금 덜 맞아보면 어떨까? 2주에 한 번 맞아보면 어떨까? 또는 뭐 3주에 한 번 맞아보면 어떨까? 프리퀀시를 좀 늦추는 거예요. 프리퀀시를 좀 늦췄더니 그래도 체중 감량 효과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됐다. 남녀공이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명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료실에서 볼 때는 단순히 식이량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체중을 빼면 100% 다시 체중은 올라간다. 대신 마운자름 위고비를 쓰면서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해주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꼭 먹어라. 식욕이 없다고 계속 굶고 체중을 빼면 안 되거든요. 먹어야 될 최소한의 칼로리를 가이드를 드리고 충분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운동을 충분히 해서 그 기간들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꾼 다음에 약이 끊더라도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 그래도 리바운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긴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부작용들에 대한 큰 우려 없이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부작용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약의 작용 기전대로 나타나는 거죠. 식욕을 줄이고 위 운동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고비 같은 경우는 속이 이제 식욕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노지아, 보미팅 같은 게 생깁니다. 속이 좀 미식거리고 토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대개는 절반 정도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약을 못 쓸 정도로 약을 중단할 정도의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고 고용량을 썼을 경우에 이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견딜 수 있는 쓰시는 분들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용량과 식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찾아서 적정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설사인데 설사는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이 GLP-1이 설사를 하는 경우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명확한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GLP-1에 대한 알러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설사가 한 번 되면 쉬다가 요령이 잘 안 생기거든요. 설사가 너무 반복되면 끊어야 되는데 대개는 30% 정도. 설사는 아니더라도 좀 묽은 면을 보는 분들은 수분이 많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속이 메스꺼움을 넘어서서 구토가 생기는 분이 10분에 2분 정도인데 이런 것들도 용량이 많은 경우 용량 대비 비례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식사량을 너무 적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안 하고 건너뛰는 분들인데 100% 변비가
생깁니다. 복통 같은 경우도 설사와 비슷한데 이런 위 운동이 너무 늦어지면서 배가 아픈 경우는 뭐 20%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좀 이 직접적인 기전은 아니지만 체중이 너무 빨리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근력 소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뇨가 아닌 경우는 저혈당이 거의 없지만 식사량을 너무 줄일 경우는 가벼운 저혈당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0명, 100명 중에 6명 정도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이 어떤가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맞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데 이게 처음 맞을 때 이렇게 좀 늘어요. 느는데 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맞는 횟수가 점점 늘게 되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노지아도 줄고요. 설사 같은 경우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보미팅, 토하고 변비 같은 경우 토하는 경우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변비는 식사량이 적으면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런 부작용들 줄이려면 체중을 빨리 빼려는 욕심에 용량을 빨리빨리 올리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톨러러블한 용량을 맞춰서 증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운자로도 부작용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메스컴 이런 것들이 용량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데 위고비랑 좀 차이가 있죠. 위고비보다는 조금 더 빈도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구토도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 운동을 저해하는 효과가 마운자로는 조금 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사용의 편안함은 마운자로가 더 있더라. 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 식욕 감소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그 외 설사 같은 거는 GLP-1이란 물질에 대한 특이 반응이기 때문에 비슷한 빈도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나올 GLP-1 제형들의 부작용들은 뭐 당연히 약의 기전상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구토나 오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많게는 절반, 적게는 30%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주의해야 될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1년 반 이상 써보면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GLP-1이라는 약제 자체가 직접 췌장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을 앓는 분들이 레어하게 케이스 레포트 형식으로 있고 문제는 췌장염을 앓았던 히스토리가 많던 분들 그리고 췌장염의 고위험 분들이 있잖아요. 뭐 알코올 섭취가 너무 많다든지 한 분들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설사가 많거나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탈수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특히나 연령대가 높고 하신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는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돼 있고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음식 섭취가 적을 경우에 담낭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갑상선 암 중에 수질암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암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쓰면 안 되겠지만 이런 아직 인간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수질암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지만 개연성이 주의를 잘하고 사용에 대한 사용 방법을 잘 인지하고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보고되는 게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워낙 많이 쓰고 있는데 당뇨병, 망막병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시야가 흐려진다고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당뇨 환자들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혈당 조절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혈당 조절이 급격히 빨라지다 보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까지 기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네이온이라고 해서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레어한 케이스고 아직 이 약제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어요. 사용한 군에서 일부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시를 하고 있지만 약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눈에 이런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거나 또는 사용하다가 급격히 시력의 변화가 오면 빨리 병원에 가시고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마운자라는 위고비나 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격한 체중 감소를 원해서 식이량을 줄이고 단기간에 체중을 너무 빨리 빼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뭐 비만한 기준도 아니고 BMI 24, 5도 안 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단 5kg, 6kg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빼다 보면 이게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탈모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또 체지방량이 얼굴에 너무 빠지면서 위고비 페이스 그리고 최근에는 위고비 바디라는 표현도 쓰는데 체중이 너무 급격히 지방량이 빠지면서 몸이 너무 탄력이 잃고 처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정서적인 우울감이 생겨요. 우울감이 생겨서 이런 신경학적인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쓰기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미고비 마운자로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비만 치료 가장 미래가 조금 밝은 질환의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마운자로는 2가지 약제들이 개발이 병합제였지만 앞으로 3가지 호르몬들이 병합된 약제들도 개발될 거고 이런 미고비나 마운자로 굉장히 빠른 체중 감소가 일어나면서 본의 아니게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소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운동이나 충분한 관리를 못하면 근소실이 40%까지 생긴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서 20-30%대 근소실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지만 근소실을 좀 줄이면서 쓸 수 있는 약제들도 이런 개발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구약제도 개발이 되고 있어서 마운자로 위고비 뭐가 더 좋고 한 건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쓸 수 있는 본인에 맞는 아까도 적응증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 각각 질환에 대한 효과들도 조금 다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맞춤형 치료 시대로 이제 앞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비만의 치료 시대는 정복자로서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 강의 좀 마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째 강의는 직장인 우리는 뭘 먹고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을지의대 강남을지병원의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정환 선생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위고비 마운자로 아주 뜨거운 이야기들을 했는데 맞는 분들한테는 혹은 맞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핫한 이야기지만 맞을 생각이 없는 분들은 이제 네, 요거보다는 요 먹고 운동하는 거 이거 관심 많을 거고 지금 사실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는 분들도 아까 뭐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약을 끊으면 도로 살이 찌거든요. 그러면은 평생 관리는 평생 주사를 맞을 게 아니라 그러면은 먹는 거, 운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는 게 제가 환자들한테 뭐 살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데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으로 살 빼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뭐 있죠. 실제로 있긴 있는데 운동으로 살 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운동만 했을 경우에는 한 3kg 내외 정도 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더 이상 빼는 건 헬스는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구조화된 뭐 계획된 뭐 아주 잘 만들어진 운동으로는 더 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다이어트만으로 빼는 경우에는 한 10kg 가까이 뺄 수 있다. 이거 그래 보면 요게 이제 쭉 여기 노란색으로 제일 덜 빠진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운동해서 뺀 사람들 요만큼밖에 안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초저열량식이랑 엄청나 많이 빠지는 그런 식이 조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중을 줄인 데는 다이어트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다. 먹는 거 관리가 제일 좋은. 그래서 지금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다 먹는 걸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운동으로는 살 빼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보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밸런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들어오는 에너지는 뭐 먹는 거 말고는 없죠. 100% 다 먹는 걸로만 들어오는 거고 쓰는 에너지를 보면은 쓰는 에너지는 이게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 갖고 쓰는 거는 전체 에너지 소모의 사실은 한 15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단어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대사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쓰는 에너지예요. 뭐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뭐 심장이 뛴다든가 뭐 뇌가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써지는 에너지인데 이게 전체 에너지 소모의 거의 절반 이상 60에서 70% 차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을 먹을 때 땀 나잖아요. 열 생산이 한 10에서 15%, 그다음 기타가 5%인데 자, 운동을 해서 살 뺀다고 생각하면은 이 신체 활동량 중에 운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우리 평소에 활동하는 거 뭐 왔다 갔다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전체가 신체 활동인데 그중에 운동이라는 건 일부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1시간 했다고 해서 신체 활동량이 확 늘어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 신체 활동이 조금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체 에너지 소모량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가 늘어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로 봤을 때 운동을 살 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결국에는 먹는 걸 조절해야 된다. 결국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뭘 먹을 거냐? 뭘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우리 직장인들 뭐 그럼 이제 고민스럽죠. 그럼 식단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우리 크게 세 가지 봅니다. 하나는 결국 에너지 밸런스로 봤을 때는 열량이 적어야 돼.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어야 되니까 열량을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고민인데 저열량식, 열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줄이냐면은 한 500에서 1000kcal, 아까 우리 저 교수님 한 500kcal 정도 줄이면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분들은 한 2000kcal, 남자는 한 2500kcal 정도 먹는다고 보는데 500에서 1000kcal 정도 줄이는 거 이게 저열량식입니다. 초저열량식은 이게 제가 아까 한 50% 먹는 거 줄이는 환자들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한 1000에서 1500kcal 정도 빼는 게 초저열량식이고 이거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기간에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러면 열량을 적게 먹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을 해봤더니 저지방식. 왜냐하면 지방은 지방 한 분자당 열량이 한 9kcal 정도 됩니다.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한 4kcal 정도 되니까 얘는 같은 양을 먹어도 열량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적게 먹을수록 유리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탄수화물,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열량만 줄이는 게 아니라 거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바꿔서 이걸 좀 조절해서 먹는 것도 어떠냐 봤더니 이것도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요즘엔 거기다 고지방을 먹는다는 이런 형식 하는데 탄수화물 적게 먹는 방법, 그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저지방, 이것도 결국엔 지방을 줄이니까 거대 영양소를 줄이는 거죠. 뭐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먹는 시간과 관련된 얘기들은 최근에 많이 나왔죠. 먹는 시간을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먹는다. 이건 시간 제한 다이어트. 그다음에 일주일 중에 며칠은 먹고 며칠은 아예 굶어버리는 간헐적 단식, 이런 다이어트 방식들도,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들도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좋으냐? 아니요. 뭐가 좋은 거 없습니다. 다 자기마다의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는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뭐는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전통적으로 하던 저열량식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적게 먹는 저탄수화물식,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한참 유행했죠. 비교를 해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주황색이 저탄고지예요. 파란색은 저열량식. 그러면 체중 감량을 보면은 저탄고지,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1년쯤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다 비슷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왜 살이 많이 빠지냐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아까 인슐린이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해서 당분이 나오고 이 당분에 의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거나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당분들을 혹은 지방 조직들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동화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몸에다 저장시키는 역할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지방산들을 저장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몸에다 지방으로 계속 저장시키고, 탄수화물은 원래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고도 남는 잉여의 탄수화물들은 당원이란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시키다가 남으면 또 지방으로 전환시켜갖고 지방으로 저장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럴수록 몸에 자꾸 뭔가를 저장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그런 성질들이 줄어드니까 몸에 자꾸 저장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써버리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니까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적응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도로 다른 다이어트랑 크게 차이 없이 변하더라. 이제 이런 게 알려진 거죠. 시간 제한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든 굉장히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데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보인 데도 있고, 또 어떤 결과는 비슷한데 이런 결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거 하면 무조건 빠져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맞다는 아니고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단 관리와 시간 제한을 동시에 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위치 온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며칠간은 어떤 거를 먹고 대신 간헐적 단식을 며칠째부터는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밸런스와 관련된 스위치를 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다이어트들이 요즘 유행하는데 그거가 무조건 효과가 있느냐? 효과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절한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식사법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하루에 일단은 최소 적게 먹어야 되니까 500kcal 이상의 저열량식은 해야 되고 그걸 따져보면은 전체 식사량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먹는 거 조절 안 하고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먹되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럼 밥을 적게 먹을까요? 내 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 간식, 그 다음에 음료 이런 것 중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피하는 게 좋죠. 대신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좋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전 이겁니다. 균형 잡힌 식사. 아까 뭐 너무 급격한 식이 조절 이 체중 감량으로 탈모가 온다고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식이 조절도 너무 불균형하게 하면은 탈모도 오고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원푸드 다이어트니 뭐 초저열량식이니 이런 거는 단기간에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일생 동안 하지 못하고 잠깐 하다 말 거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요. 근데 그거를 잠깐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결혼식 사진 찍으려고 잠깐 한다? 아니 뭐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평생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사요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는 식사 조절을 찾는 게 관건이고 그다음에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는 원래 잘 안 먹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얼마큼 먹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일기 같은 걸 한번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걸 써보면 내가 생각보다 내가 놓치고 있는 이런 간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얘기를 할 건데요. 도대체 운동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식이 조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운동을 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100kg 되는 분이 체중을 점점 줄였어요. 85, 뭐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써도 좋고 단순 식이 조절을 해도 좋고요. 이렇게 줄여서 70kg까지 줄였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사람한테서는 우리가 이용구 교수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장 지방 이거 문제라 그랬죠. 내장 지방도 많이 줄어요. 전체적으로 지방이 많이 줄어요. 자, 근데 지방만 준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줍니다. 근육이 준다는 게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런 얘기했죠.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에서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 보면 근육량이나 제지방량, 그러니까 지방을 제외한 뭐 근육이나 뼈 이런 거죠. 근육량이 중요하고 연령, 나이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죠. 성별, 남녀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죠. 호르몬이나 대사 상태 이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환경, 온도나 기후를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근육량을 잘 보존하고 근육량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한 거를 잘 버티고 유지를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도로 찌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유산소 운동. 네, 이렇게 뛰죠. 예, 뛰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자, 근력 운동. 우리가 저항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덤벨을 든다든가 이런 무거운 거를 들고 뭐 이런 거 근육 운동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럴까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떨까요? 똑같은 달리기인데요. 똑같은 달리기인데 이 사람들은 장거리 뛰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단거리를 뛰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달리기지만 이 운동선수들의 운동은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뭔가 지속적으로 산소를 소모하는 운동이죠. 뭐 헉헉거리고 하는 운동, 달리기, 걷기, 자전거, 수영 이런 거고 오래 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운동이라면
근력 운동이라고 말하는 저항성 운동은 강한 힘을 사용해서 근육을 사용하는 힘이죠. 역기를 든다든가 덤벨, 아령,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이런 단거리는 달리기라 하더라도 순간적인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근력 운동이 중요한 근력 운동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운동의 종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운동 최고 정도의 몇 프로를 썼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한 80% 이상의 운동 자기 최고 운동 능력의 한 80% 이상 가까이 100% 가까이 쓴다 그러면은 요거는 저항성 운동으로 근력 운동에 가깝다고 보고 그 이하로는 유산소 운동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운동으로는 체중 빼기 힘들다고 그런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되게 어려워졌는데 저는 사실 운동으로 살 뺀 사람입니다. 저 운동으로는 많이는 아니고 한 4, 5kg 정도 뺐는데 운동으로는 체중 감량이 안 될까? 이거 보시면 아닙니다. 운동을 그냥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라 잘 계획해 가지고 운동을 하면 심지어 거의 10% 가까이도 운동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혹은 두 개를 다 동시에 하는 거 전부 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어느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효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사실 운동의 강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운동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한 바퀴 걸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운동 효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보면 체중 감량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강도 이상, 고강도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강도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이걸 보면은 자기 나이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좀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은 그게 자기가 1분 동안 뛸 수 있는 최고 심박수, 그게 최고 운동량으로 봐요. 예를 들면은 50대라 그러면은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170이잖아요. 그럼 분당 170회 정도가 뛰는 이렇게 맥박이 뛰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다, 뛰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이다. 운동 강도가 최고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약간 70에서 80% 이상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운동을 유지해야지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내가 뛰면서 재는 사람이 없죠. 요즘에 좋은 우리 삼성에서 나오는 스마트워치 이런 거, 갤럭시 워치 이런 거 쓰면은 좋은 결과를 그걸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법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은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는 돼야지 중강도, 그 다음에 정말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면 고강도라는 거죠. 그냥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가벼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건 저강도예요. 근데 옆 사람하고 아주 짧은 대화 정도밖에 못한다? 이건 중강도. 대화는 못하겠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운동만 한다? 이건 고강도. 요 정도로 보고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항성 운동을 할 경우에는 내가 최고 한 번에 딱 들고 더 이상 못 들어. 이거를 원 RM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한 50에서 70% 정도가 중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15번 정도 들면 아이고 힘들어. 더 이상 못 하겠다. 이게 딱 적절한 운동, 근육의 비만 체중 관리를 위해서 딱 적절한 운동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강도 운동 막 뛰는 것보다는 차라리 걷는 운동을 오래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고강도 운동은 사실은 지방을 태우는 것보다는 당분을 쓰는 운동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소모시키려고 그러면 강도가 높은 것보다는 저강도를 오랫동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꼭 그런 건 아니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저강도로 했을 때는 지방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너무 조금 써요. 너무 조금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지방을 충분히 많이 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도는 어느 정도 중강도 이상 하되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보실까요? 이거 보면 저강도로 했을 때는 운동에 따라서 저강도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이 안 빠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고강도쯤 돼야지 적절한 체중에서 적절한 시간을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강도보다는 중강도에서 고강도 이상의 운동을 충분한 양을 해라. 그러면 강도와 시간을 합치면 우리가 이제 볼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볼륨이 전체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운동을 어떻게 할까를 보면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근육 손실은 둘째치고 오직 체중 감량만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공복 유산소 운동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효과를 보려 그러면은 중강도에서 고강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은 해야 되고 주 한 3회 이상에서 5회까지는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근육 감소 예방. 근육이 줄면은 기초대사량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육 감소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약 70대 30, 7대 3 비율로 운동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운동했는데 살 안 빠져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 빠질 때까지 안 해서 그래요. 하다가 중단해서 그런데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충분한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전체 신체 활동의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동만 가지고 빼는 것도 그것보다는 전체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게 좋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든가 또 하나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들을 하라. 근데 왜냐 근력 운동을 하면 이게 뭐 아령 드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아령 드는 거는 요 팔 근육인데 팔 근육은 근육이 너무 작아요. 큰 근육들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몸통에 있는 근육들, 등 근육이나 배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이런 큰 근육들을 써야 되는데 이런 큰 근육들을 많이 쓰는 움직임을 가져가라. 저는 제일 권장하는 건 사실은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권장합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왜냐면 아까 질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했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뭐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하기 어려운 거죠. 운동하고 식이에 대한 내용들을 해주셨는데 식이 제한 다이어트 요즘에도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식이 제한 다이어트가 특정한 시간만 딱 지키면 되나요? 아니면 식이를 제한하는 시간대가 어떤 게 더 유리한 시간이 더 있나요? 원래 그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만 있지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제한하는 건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신체 활동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는 먹는 양을 줄이고 그러니까 먹는 양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낮 시간에만 먹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굉장히 일찍 하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 온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먹는 음식도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주변에도 보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뭐 오전에 계속 굶고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먹는다든지 6시간이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먹는다든지 본인이 편하신 시간대에 이제 식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금식하면서 뭐 효과를 보려는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오전 아까 김정환 교수님 얘기했듯이 워킹데이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식이 제한을 하는 게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근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질문들과 또 많은 내용들을 논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비만의 여러 가지 병태 생리들 그리고 비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용호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뭐 가장 하기 힘든 거죠.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대한 팁들을 김정환 선생님이 또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위고비와 마음절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봤는데 여러 분들하고 또 좋은 얘기들, 좋은 질문들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뭐 임직원 여러분들 건강 증진의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 말 그대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건강 콘서트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두 교수님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